자, 오후 수업 시작할게요. 오전에 이제 GitHub 저장소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기존 작업하던 파일들을 이제 GitHub에다 연결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자, GitHub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내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Git에 푸시한 이후에는 Git에 등록된 파일이 원본이에요. 자, 그 말인즉슨 얘는 왜 글자가 굵게 나오지? 자, 그 말인즉슨 내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Git에 올리면은 언제든지 그냥 Git에서 새로 클론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GitHub을 막 쓰다 보면은 푸시 막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냥 작업하던 거 지워버리고 클론 새로 받아버리세요. 그럼 언제든지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니까. 자, 커밋은 업로드 대기 상태로, 커밋은 이제 변경 내역을 업로드 대기 상태로 등록하는 과정일 뿐, 실제로 Git에 파일이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푸시를 수행하면 커밋 내역이 한 번에 일괄 업로드 됩니다. 클론 받은 후 변경사항만 내려받기 위해서는 풀을 수행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지금 말하는 이 과정이요. 이 과정이 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Git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사용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단톡방이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제가 파일을 지금 배포를 했고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다 외우세요. 제가 웬만하면 외우세요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외우세요라는 얘기는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구구단 같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그 데이터 분석 과정이 뭐 수능 문제다 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한 구구단이에요. 자, 여기 앞에 친구 7 곱하기 8. 7 곱하기 8. 자, 지금 7 곱하기 8에 대해서 앞에 계신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과연 이분이 머릿속으로 구구단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7을 8번 더해서 대답했을까요? 그냥 외운 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배경 지식이 없이는 창의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 R3 신잡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되게 와닿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실습 이슈는 아니고요.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각자 메모를 남기세요. 자, 아까 제가 기세 연결했던 폴더 저는 미련 없이 지우겠습니다. 기세 올라가면 깃허브에 있는 게 원본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지우겠습니다. 삭제할 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하면 휴지통에 들어가잖아요. Shift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휴지통 안 거치고 즉시 삭제합니다. 자, 물어보는 게 달라요.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진짜 다 지웁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서 지우지 마시고 일단 전체 과정을 다 보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려 있구나. 자, 진짜 다 지웠어요. 컴퓨터 2대를 갖고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제가 왼쪽에는 집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오른쪽에는 학원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폴더가 각각 그냥 진짜 집에 있는 내 컴퓨터, 학원에 있는 컴퓨터 이렇게 가정을 하자고요. 물론 노트북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학원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게요. 여기 보시면은 학원이라고 있죠? 자, 요 학원 폴더에서 이제 클론을 받겠습니다. 폴더 이름 좀 짧게 만들걸. 자, 클론을 받았고요. 이 안에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빈 폴더는 기세 안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만큼만 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학원 컴퓨터의 상황도 이렇게 오전 동안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모아서 지금 저장소에 연결해 놓은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계속 뭔가 또 실습들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자, 실습을 진행했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그냥 임시로 샘플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여기에다가 실습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실습. 그냥 실습을 가정한 파일이에요. 하나 더 만들게요. 두 번째 실습. 이렇게 실습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변경된 파일을 Git에 다시 보내려면 이 작업 폴더 안에서 명령 프롬프트 열고 git add all -a가 all이에요. git commit m 실습1 실습2 이렇게 해서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요. 또 이제 실습 또 진행을 해요. 실습 3 세 번째 실습. 자, 그럼 다시 add하고 커밋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습 3이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커밋을 2번 했잖아요. 이제 푸시를 하면은 이 커밋 내역들이 GitHub에 전송이 되는 거예요. 클론을 하면은 GitHub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통째로 다 내려받아요. 그 다음에 커밋과 푸시를 하면은 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경된 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이 파일 3개만 올라가는 거지. 나머지는 안 올라가는 거고요. 매번 다 올리고 다 내려받고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것만 골라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푸시 할게요. 자,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GitHub에 가서 보면 자, 실습 1, 2, 3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학원 수업이 끝났다고 가정하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과제를 해야 돼. 자, 그럼 집에서 다시 명령 프롬프트 열고요. 이번엔 집이에요. 다시 클론을 받을게요. 자, 클론을 받았어요. 학원 컴퓨터에는 내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집에서 새롭게 클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실습 1, 2, 3이 그대로 들어와 있죠. 자, 이제 집에서 과제를 합니다. 과제 1, 과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과제한 거를 Git에다 올려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집에서 git add all, git commit, 과제 1, git push origin main.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한 개 파일이 변경됐다라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자, 이제 올렸어요. 그럼 이제 GitHub에는 과제 1번이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날 이제 다시 학원으로 등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집에서 올린 과제를 내려받아야죠. 싹 다 지우고 클론을 새로 받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나중에 파일들이 쌓이면 클론 한번 받을 때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그때는 git pull origin main. push라는 게 미는 거고 pull은 땡기는 거잖아요. push는 GitHub에다가 미는 거고요, 파일들을. pull은 GitHub에 있는 걸 땡겨오는 거예요. 이때 바뀐 것만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한글 이름이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지금 이렇게 떠요. 한글은 이렇게 떠요. 자, 한 개 파일이 지금 변경돼서 내려왔대요. 여기 과제 1이라고 뜬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학원에서 작업한 거 커밋, 푸시, 그리고 집에 가서 또 풀 받아요. 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신다면은 집에서 작업한 것도 커밋, 푸시, 다음날 학원 와서 또 받아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동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하드 쓰듯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만 쓰면 그냥 진짜 웹하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USB 안 잊어버릴 자신 있으면 USB에 넣고 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집에서 과제한 거를 GitHub에 올려서 다음날 하고 나서 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실습을 또 진행하겠죠? 실습 4. 네 번째 실습. 그 다음에 어저께 과제한 거를 봤더니 하나 뭐가 잘못했어. 잘못한 게 뒤늦게 확인됐어. 그래서 고치기로 했어요. 과제를 수정합니다. 자, 지금 실습 4라는 파일을 새로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올린 과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에 있는 과제 1번과 집에 저장되어 있는 과제 1번은 내용이 다르죠, 지금? 학원에 있는 거는 과제를 수정합니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집에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학원 수업이 오늘 끝났어, 또. 그리고, 그럼 이거를 집에 가서 이제 이어서 하려면 푸시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푸시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깜빡하고 푸시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상황을 자꾸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근데 과제 제출 기한이 오늘 저녁까지네? 학원에서 수정한 거 집에 와서 좀 더 보완을 해서 내야 되는데 학원에서 작업한 거를 안 갖고 왔어. 근데 오늘 저녁까지 제출 기한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거저먹기로 다시 해야지. 근데 학원에서 내가 이렇게 고쳤는데 집에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게 하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돼요? 자, 이제 집에서 git add all git commit m 과제 1 수정 git push origin main 올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git에 올라가 있는 파일은 처음에 집에서 이렇게 작업해서 git에 올려서 학원에서 내려받은 거였죠. 그리고 나서 학원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고 이거를 git에 안 올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만큼 또 추가해서 다시 또 올렸죠.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처음에 과제입니다. 순서 1, 얘가 2. 수정합니다 붙인 게 세 번째 거. 그리고 얘가 네 번째 거죠. 근데 git에 올라간 거는 이건 안 올라갔죠.
나중에 작업된 게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를 기세 올리려고 한번 해봅시다. 순서상으로 지금 얘가 중간에 기세 올라가는 게 누락된 거잖아요. 그럼 기세서 안 받아요. 순서가 엄격해. 얘를 기세다가 업로드하는 순간 집에서 올린 4번 파일은 덮어 씌워질 거 아니에요. 같은 폴더에다가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계속 붙여넣기 하면 덮어 쓰잖아요. 그 원리예요. 세 번째 거 건너뛰고 네 번째 게 이미 기세 올라갔기 때문에 세 번째 거는 기세서 안 받아요. 순서가 이미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에서 푸시를 하려고 들면은 과제 세 번째 수정 커밋까지는 돼요. 근데 실제로 기세 올리는 건 푸시니까 푸시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리젝트라고 나와요.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힌트라고 여기 표시되는 메시지를 보면은 풀을 한번 받아보래요. git 풀 해갖고. 자, 컴퓨터로 뭔가 작업할 때 메시지 나오는 거 영어라고 쫄지 마세요. 구글 번역기라도 돌려서 무슨 말인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세요. 저도 영어 못해요. 그래도 똑같은 문장을 구글 번역기에 하도 많이 돌려서 대충 단어 몇 개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그럼 대충 맥락만 이해하면 돼요. 코딩 공부 제일 안 느는 케이스가 뭐냐면은 아마 파이썬 코딩할 때 에러 나오면은 에러 메시지 쭈룩 뜨죠? 그거 뭔 말인지 해석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 절대 안 늘어, 그거. 에러 메시지는 무조건 해석하고 넘어가세요. 거기에 원인과 해결책이 다 나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파이썬 소스 코드, 혹은 저도 다른 데서 파이썬 수업을 하긴 하지만, 제가 수업하는 파이썬 소스 코드, 톡 까놓고 말해서 인터넷 뒤지면 똑같은 코드 널려 있어요. 어차피 앞에 기본기잖아. 진짜로 코딩 실력 검증하는 거는 문제 해결력이에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먼저 문제가 뭔지 파악부터 해야 돼. 그래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질문을 하시는 유형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거 안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도하려고 했던 거랑 에러 현황이 어떤지를 저한테 디테일하게 노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이거 안 돼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디테일하게 노티를 해주시는 경우는 제가 웬만하면 대답을 그냥 말로만 해드려요. 처음에는. 왜냐면은 본인이 먼저 현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결책을 제가 힌트만 드려봐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직접 보여드리지만 일단은 처음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먼저 드려요. 근데 질문이 약간 그런 식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일단 앞에 가서 그 해결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죠. 일단은 문제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일이 충돌이 나니까 여기 풀을 먼저 다시 푸시하기 전에 풀을 먼저 한번 해보래요. 일단은 해보죠. 자, 풀을 받았어요. 자, 풀을 받으면은 지금 여기 메모장 상태에서는 표시가 안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폴더를 열어볼게요. 자, 지금 아까 그 학원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과제 1.txt라고 되어 있는 파일만 유독 색깔이 다르고 느낌표 붙어 있죠. 이게 기타로 연결되어 있는 폴더는 기세 상황을 보여줘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게 지금 이 파일이 충돌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얘를 열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깃허브에 등록되어 있는 건 이건데 내 컴퓨터에 변경된 사항은 이거래요. 그리고 요 괄호, 이퀄 쭈쭈룩 들어가 있는 거 괄호. 이게 깃허브에서 이야기하는 파일 충돌 표시예요. 여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 프로젝트는 기세 푸시가 안 돼요. 충돌 사항을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네를 적절히 상황을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제 이 파일을 이제 깃에 올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학원에서 깃 자, 문제없이 올라갔죠? 그리고 집에서 다시 풀을 받으면 이제 과제 1번이 제대로 변경이 되겠죠. 그래서 코딩하는 사람들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아무리 잘 짠 코드도 먼저 커밋한 놈이 임자라고. 그게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깃허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먼저 일단 익숙해지세요. 이 이후에 깃허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2명 이상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해당되는 얘기니까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적응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응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조별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굳이 명령어로 저렇게 다 치면서 올리고 내리고 다 받아야 돼요. 네. 네. 물론 이거 말고 GUI 형태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더 어려워요, 쓰기. 자, 이제 시험 보여드리느라고 만들었었던 요 과제 실습 파일들은 이제 지울게요, 저도.
자, 이제 기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했고요. 다음 얘기는 칠판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눈부시다, 그쵸? 자, 칠판을 좀 쓰려고 불을 좀 켰어요. 그래서 영상상에는 녹화하는 목소리는 들어갈 텐데 화면은 안 들어갈 거고요. 지금 이번 교시에 설명하는 내용에 한해서 설명 끝나면 칠판 찍으세요. 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했던 게 이제 운영체제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일단은 운영체제 종류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마 리눅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컴퓨터. 요즘은 컴퓨터 용산 가서 조립 안 하죠. 용산 다 망해갖고. 그죠? 한참 저 컴퓨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 산다 그러면 이제 용산 가서 이제 기계부터 맞춰 왔었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부품 사서 직접 조립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다 조립하고 나면 그냥 깡통이에요. 전기 넣어봐야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동작 안 해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는 그냥 하드웨어일 뿐이에요. CPU,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GPU, 그 다음에 램, 하드디스크, 뭐 이런 각종 기계 장치들을 연결해 놓은 깡통에 불과해요. 보통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면은 윈도우를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윈도우는 이 하드웨어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예요. 이 하드웨어를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가 있으면 여기에 각종 장치들이 있죠. 이 컴퓨터 안에 우리가 윈도우를 깝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가 이 장치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윈도우 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을 깔아요. 게임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오피스를 사용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만약에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마우스랑 키보드의 입력을 받아서 그 결과가 모니터로 출력이 되죠. 그거를 얘가 게임이면 얘가 이 하드웨어들을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3D 게임이면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게임이 그래픽카드를 직접 제어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한테 제어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들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하드웨어. 그리고 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통칭 운영체제라고 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O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저 OS가 없으면은 그냥 깡통일 뿐이에요. OS가 없으면 프로그램도 못 깔아요. 자, 최초의 컴퓨터는 성능이 지금 우리가 쓰는 공업용 계산기보다 못했어요. 근데
사이즈는 어마무시하게 컸어요. 혹시 영화 저거 보셨어요? 그런 거. 그럼 왜 영화에 보면 되게 커다란 컴퓨터들 나오잖아요. 터치할 컴퓨터는 그랬어요. 근데 성능이 계산기보다 못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도 시대가 발전하면서 성능은 계속 좋아지긴 했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부품의 소형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초창기 컴퓨터가 굉장히 크고요. 사이즈 크고, 그 다음에 가격도 비싸요. 이거를 개인용으로 쓸 수 있을까? 일반 가정에서 쓰는 게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그러면 만약에 기업이라고 치면 전 직원한테 이거 한 대씩 줄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컴퓨터는 이러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탑재되는 운영체제는, 까만색은 쓰면 안 되겠다. 운영체제는 한 번에 여러 명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였어요. 다중사용자. 멀티 유저라고 하죠. 다중사용자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초창기예요. 1970년대 얘기야.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컴퓨터 한 대 쓰려고 여러 명이 네트워크로 접속해서 로그인하고 그러질 않는다고요. 컴퓨터도 겁나 크고. 그럼 여러 명이 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쇼핑카트 같은 거에다가 모니터랑 키보드를 싣고 컴퓨터 앞까지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선 꽂아서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쭈그리고 앉아서. 못 믿겠어요? 그게 꽤 머지않은 한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작업했어요. 잠시만요.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좀 보여드리려고요. 사진을 하나 다운받았는데, 네. 제 개인적인 흑역사이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안 보여드리고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게 저 22살 때예요.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일단 모니터가 뒤에가 뚱뚱한 모니터예요. 되게 옛날 거예요. 그리고 화면 보면은 까만 배경에 초록색만 나오고 있죠? 리눅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아이고. 노란 머리 했던 게 좀 흑역사라서. 자, 저렇게 쇼핑카트 같은 거에다가 모니터 넣고 키보드 넣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컴퓨터 자체가 사람 키만 해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이 쇼핑카트. 그냥 구루마라고 했었는데 나는. 바퀴 달린 그 쇼핑카트, 카트 같은 거에다 모니터랑 키보드 놓은 거 있잖아요. 이 카트를 터미널이라고 해요. 원래 이게 터미널이야. 이 들고 다니는 카트가. 그 터미널이 지금 원격화됐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웨어화 된 거예요. 여러분들 리눅스에서 터미널이라고 했었죠? 원래 터미널은 아까 저 사진이에요. 자, 초창기 운영체제는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자원이 제한적이니까 이걸로 최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멀티 유저를 지원했는데, 이때 운영체제가 유닉스입니다. 모든 운영체제의 시초입니다.
근데 쓰는 게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배웠던 리눅스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이 유닉스가 너무 빡세니까 얘를 좀 쉽게 써보겠다고 나온 여러 가지 개량형이 있어요. 얘를 좀 뜯어고친 거. 그래서 썬에서 만든 썬OS, 솔라리스 등등등 여러 가지 운영체제가 있었는데 다 여전히 어려웠고요. 1990년대쯤인가 미국의 한 정신나간 대학생이 혼자서 유닉스를 개조를 합니다. 정신나갔다기보다는 천재지.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 무료로 뿌립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고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게 리눅스입니다. 그 전설의 개발자들 몇 명 있어요. 혼자서 앉은 자리에서 몇만 줄 코딩한다고 알려져 있는 정신나간 놈들이 있어. 그 중에 한 명이 리누스 토발즈라는 애인데요. 걔가 대학교 때 리눅스 혼자 만들어서 전 세계 뽕쌀을 뿌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양반 아직 살아있어요. 입이 아주, 입에 무슨 걸레를 물었어. 기조 발표할 때 공식 석상에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스티브 잡스는 양반이야. 전 세계 천재 개발자 몇 명 꼽으라 그러면 이제 리누스 토발즈가 가장 처음에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카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FPS 시리즈 창시자. 둠 1 개발자예요. 둠 시리즈. 그 사람이 FPS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도 지금 살아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있다고 페이스북에서 저거 만들었잖아요. 메타버스 쓰는 거. 그거 관련된 게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빌 게이츠도 꽤 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한 2만 줄 코딩한다는 얘기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고. 빌 게이츠도 원래 개발자잖아. 스티브 잡스는 근데 코딩은 별로예요. 걔는 사람 쥐어 짜는 걸 잘하는 거지. 사람 갈아 넣는 걸 잘하는 거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리눅스까지 이렇게 파생이 돼요. 이 리눅스에서 또 가지치기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눅스 중에 이제 아직도 리누스 토발즈가 직접 분기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게 페도라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 페도라를 얘가 원본이야.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막 뜯어 고쳐서 돈 받고 팔건 무료로 뿌리건 그냥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얘가 오픈소스의 시초가 돼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가장 큰 갈래가 레드햇. 레드햇은 유료입니다. 레드햇의 무료 버전이 CentOS라는 거예요. 근데 이 CentOS가 재작년 12월인가로부터 개발을 중단해갖고 현재 실무에서 CentOS 쓰는 애들은 딴 걸로 다 갈아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분투. 그리고 이 리눅스의 한 종류가 맥을 계승하는 게 iOS, 우분투를 계승하는 게 안드로이드. 이렇게 돼요.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은 USB 꽂잖아요. 그러면 터미널 연결해갖고 안드로이드 폰에 붙을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에서 리눅스 명령어 다 먹어요. 자, 리눅스 관리자 계정 아이디. 기억 안 나요? 관리자 계정 아이디가 뭐죠? 리눅스? 슈퍼유저의 실제, 슈퍼유저는 별명이고 그 사람의 실제 이름. 루트. 자,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 들어보신 적 있나? 자, 아이폰 쓰는 사람들, 요즘은 안 하는데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어둠의 경로로 앱을 깔고 싶다라고 하면은 탈옥이라는 거를 해요. 프로그램 까는데 그걸 통식 탈옥이라고 해요.
안드로이드 쓰는 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탈옥에 준하는 안드로이드의 어떤 행위. 안드로이드 커뮤니티 가면 있어요. 루팅이라고 합니다. 그게 안드로이드 핸드폰의 루트 계정 권한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팅이에요. 안드로이드 폰의 루트 아이디 권한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드로이드 시스템 폴더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럼 그때부터 이제 터미널 연결해갖고 실제로 안드로이드 폰에서 리눅스 깔아서 돌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자기가 자기 맘대로 쓰겠다고. 자, 어찌됐건 얘네들은 전부 멀티 유저예요. 여기서 파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명령어가 굉장히 까다롭죠. 여러분들 리눅스 공부할 때 명령어 말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맨날 터미널을 못 친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일반 개인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까칠하다고요. 그리고 멀티 유저를 지원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부분 기업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약간 눈을 돌려서 일반 가정용 컴퓨터에 눈을 돌렸던 게 IBM이에요.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하드웨어 제조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가정에서 구동할 수 있는 조그마한 컴퓨터에 눈을 돌려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컴퓨터는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IBM에 탑재할 운영체제를 지가 만들었을까? 딴 데서 사다가 팝니다. 지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남의 거 사다 파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자기네 회사 이름만 붙여요. MS-DOS라고. 이때 나온 게 MS-DO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 콜라보가 대박을 쳐요. 그리고 MS-DOS의 후속작이 윈도우 3.1, 95, 98, 98 다음에 희대의 망작 윈도우 미. MS-DOS까지는 명령어 체계예요. 근데 윈도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바탕화면의 개념이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 바탕화면이란 개념을 제일 먼저 만든 건 스티브 잡스예요. 조금 이제 좀 설렁설렁 얘기해서 그때까지는 빌 게이츠랑 이제 잡스가 친했대. 근데 어느 날 빌 게이츠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더니 작업하고 있는 맥OS 초창기 버전을 본 거야. 오, 저거 죽인다. 와서 지가 만들어서 먼저 출시해. 그래서 맥킨토시에 넣으려고 했던 바탕화면 개념을 윈도우가 먼저 발표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자서전 보면 빌 게이츠 죽이는 막 이런 말 써 있어. 뭐 어쨌건 뭐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개인용이에요.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윈도우 요 계열이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을 팩32라고 하는 방식을 썼는데 얘가 뭐냐면은 파일들을 저장할 때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고 다른 파일을 저장할 때 이렇게 엉켜서 저장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파일들끼리. 그래서 어느 하나가 깨지면 다른 애들이 다 깨지는 거야. 리눅스는 파일을 저장할 때 차곡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윈도우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딴 데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컴퓨터 자체가 다운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블루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구조적으로 블루 스크린이라는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도 윈도우 돈 주고 잘 안 사지만 이때는 윈도우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친구네 컴퓨터 하드디스크 떼와서 그냥 내 컴퓨터에 그냥 그대로 복사했어요. 그러면 윈도우가 통째로 카피가 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종말을 구합니다. 사장돼요. 윈도우 XP는 윈도우 98의 후속이 아닙니다. 절대. 완전 다른 거예요. 윈도우 98하고 윈도우 XP는 완전 달라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개인용이라 그랬죠? 그럼 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긁어모았을까? 기업 시장에 하는 애들이 벌었을까? 당연히 돈은 이쪽이 더 돼요. 기업 시장에. 그래서 이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업 시장에 진출하려고 윈도우 NT라는 애를 만들어요. 저 윈도우 NT의 후속작이 2000이고요. 윈도우 2000. 윈도우 2000의 후속작이 윈도우 XP예요. 윈도우 NT가 NT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게 윈도우 NT 4까지고요. 윈도우 2000은 정식 버전명이 NT 5.0이에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XP가 출시하는데 와 머리 좋았어 걔네들. 윈도우 XP가 되게 히트를 많이 쳤잖아요. 그거 윈도우 2000에 껍데기만 바꾼 거 알아요? 윈도우 2000의 버전명이 5.0이라 그랬죠? XP의 정식 버전명은 5.1입니다. 윈도우 2000하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껍데기만 달라. 근데 돈은 더 비싸. 머리 잘 썼어.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우리가 알고 있는 7, 8, 10, 11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NT7, NT8 이런 식으로 버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 95 얘네들은 완전히 사장됐어요. 자, 이 와중에 이제 펫30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NT는 블루 스크린을 극복하기 위해서 NTFS라고 하는 방식을 또 새로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드디스크에 파일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이에요. 흔히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나 컴퓨터 좀 그래도 쓸 줄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통상 자기 컴퓨터 포맷 정도는 해요. 그러면서 하드디스크가 용량 큰 거 사갖고 C랑 D랑 나눠서 써야지 하는 분들 계세요. 보통 그걸 파티션 나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파티션 나누는 게 저 파일 시스템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얘네들도 얘네들 나름대로의 파일 시스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 체계가 다르면 컴퓨터가 파일을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쪽에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부터 헤매. 자, 이게 운영체제들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리눅스는요, 기업 시장에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운영체제예요. 혹은 그게 이제 요즘은 웹사이트 구동할 때 쓰는 거죠. 웹사이트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잖아요. 보통 걸 이제 서버 운영체제라고 부르는데, 자, 그럼 불특정 다수가 접속을 해야 되는 컴퓨터면은 이런 데스크탑 갖다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쵸? 그래서 컴퓨터 자체가 이따만해요. 사람 키만 해. 왜 영화 같은 데 가면 보이는 거 있죠? 영화.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많은 성능이 필요하다라는 컴퓨터 여러 대를 병렬로 붙이고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비싼 컴퓨터가 62억짜리였어요. 10년 전에. KTF 고객 데이터 저장하던 서버였어요. 그때 제가 F 쪽에 있었어갖고. 걔네들은 컴퓨터가 그렇게 의리의리해요. 예전에 들렸던 얘기인데, 여러분 SQL 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저도 카더라로만 들은 거지, 실제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스마트폰이
정착하기 전 시절이었기 때문에 요금을 받으려면은 고지서가 다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 목록을 셀렉트를 해야 됐잖아. 셀렉트해서 고객들 목록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셀렉트 했을 때 결과 나오는 데까지 보름이 걸린대. 진짜 셀렉트문 한번 잘못 날리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특히 조인 같은 거 잘못. 저도 한번 겪었었는데 셀렉트 한번 잘못 날렸더니 셀렉트를 12시간 동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12시간 동안 시스템이 먹통된 적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겪었던 일인데 그게 그 당시 KTF 가입자 수가 90만 명인가 그랬어요. 셀렉트에서 결과가 90만 개 건이 나오는 거니까 보름이 나와. 근데 고지서 출력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셀렉트 결과 보름이면은 고지서 발송이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오라클 본사에서 그 엔지니어 2명을 초빙했대요. 이거 시간 반으로만 줄여달라고, 튜닝 해달라고. 걔네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이틀 작업하고 결과를 반나절 만에 결과 나오게 튜닝하고 갔다 그랬나? 그때 모든 경비 회사에서 다 대고 인당 2천만 불인가 줬다고 들었어요. DB는 그 자체가 돈이니까. 그런 거 운영하던 시스템이 진짜 컴퓨터가 62억, 컴퓨터 사람 키만 한 거 한 4대 병렬로 붙이고 그런 거. 왜 가끔 새벽에 보면은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라고 카페 같은, 인터넷 포털 같은 데 붙죠? 그거 대부분 컴퓨터 재부팅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네이버 웹사이트가 가동하는 컴퓨터가 낮 12시에 재부팅 한다고 쳐봐. 그럼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접속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네이버 메인 페이지가 접속이 1초 안 될 때마다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손해래. 메인에 달려있는 광고 비용. 그래서 그런 거 재부팅을 보통 한 새벽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비에 매달려 있는 온갖 관련 부서 개발자들이 다 새벽에 대기 상태야. 밤 12시부터 일단 앉아있어. 아침 7시까지. 근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데이터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일단 온갖 종류의 저장 매체 반입이 안 돼요. 데이터 유출 때문에. 인터넷도 못 써요, 들어가면. 되게 보안 심한 데는 스마트폰도 일단은 맡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좀 설렁설렁한 데는 카메라 같은 데 이렇게 테이프만 붙이고 일단 들어갈 때 신분증 맡기고 들어가야 돼. 그 보안 때문에 밤 12시 지나가면은 이제 출입이 안 되고. 제일 죽겠던 게 밤 12시에 담배 피러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 사람을 가둬놔요, 그렇게. 그래갖고 재부팅 하는데 한 4시간 걸리거든요, 진짜. 재부팅 하면 이제 프로그램 가동해야지. 명령어 쳐서. 재부팅 하는 거야. 새벽에 그렇게 하는 게. 그럼 구글 같은 데는 어떻게 재부팅해? 거의 세계적으로 구글에 뭐 점검한다는 건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걔네는 컴퓨터가 똑같은 컴퓨터로 전 세계 여기저기 나눠놔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재부팅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대 재부팅하는 동안 다른 애들은 커버.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자, 보통 이제 운영체제가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윈도우 계열하고 리눅스 계열은 아예 태생 자체가 다른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쪽 계열 운영체제를 쓰시는 분들은 운영체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쪽 계열 운영체제 쓰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 좀 하셔야 돼요. 파이썬 코딩하면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운영체제 종류에 따라 소스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파이썬도 나중에 그 형태소 분석할 때 그런 게 한번 나와요. 워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할 때 운영체제에 따라서 코드가 좀 달라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윈도우 베이스 코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다수한테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파이썬은 양방이야. R은 그냥 아예 윈도우랑 맥이 달라, 그냥. 대놓고 달라, 요즘은. 그래서 R 하다 보면은 진짜 화딱지 나요. 윈도우 98 실물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윈도우 98 실물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맞습니다. 써보셨어요? 팔 쓰고 SP 쓰고. 제가 컴퓨터를 처음 시작한 게 2001년도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그 해가 윈도우 XP 출시했던 해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저보다 컴퓨터를 오래 만지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잘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SP에서 이제 윈도우 7 넘어갔을 때 램이 4기가 이상 쓰려면 SP로 쓰면 안 되고 7으로 해야 된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 윈도우 7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만들 때 운영체제를 만들 때. 그 얘기가 좀 다른 게요. XP하고 7의 관계가 아니고요. 왜 윈도우 같은 거 보면은 32비트랑 64비트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32비트 운영체제가 램을 3.2기가까지밖에 인식을 못해요. 64비트는 램을 무제한으로 인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 비트의 차이지 7과 XP와 7의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64비트 운영체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게 7부터여서 그렇지, XP도 64비트가 있기는 해요. 자, 30분이네요. 좀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오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쉬는 시간 5분 더 쏠게요. 45분에 시작합시다.